푸틴이 3일 만에 끝내겠다고 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아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채널 24K 하성의 단도직입, 오늘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세계를 한번 조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객관적인 전황이 과연 어떤 것이 실제냐, 이거는 아직도 매체마다 친러와 친서방 이걸로 갈려가지고 서로 분석이 나오는 게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이렇게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러한 소식들, 현장 사진 뭐 이런 것들 덕분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현재 사정을 얻어듣게 되는 건데요. 그 소식통들에 의하면 대체로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을 훨씬 넘어서서 러시아와 서로 당당하게 맞설 정도로 만만치 않다는 소식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 보면 러시아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무한대로 허락하는 2차 대전 이후에 그 이전에 이제 2차 대전 때 한번 발동이 되고 이 법률안이 그동안에 이제 쓰이지 않던 법령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재생돼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러시아 대 미국과 나토 연합, 이 양자의 대전으로 확전되는 기미를 보이게 된 거죠. 병력만 들어가지 않았지 무기는 미국의 무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지금 유럽의 무기들은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갔죠. 최근에 존슨 영국 총리가 또다시 우크라이나의 의회를 또 방문해서 또 추가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무기 또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무한대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제 서방의 지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휘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태로 5월 중순까지만 가면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러시아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장담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핵폭탄 빼놓고는 재래 전력으로 해서는 러시아하고 해서 이길 수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참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러시아 푸틴하고 가깝다는 헝가리 총리가 교황한테 이제 5월 9일이면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황조차도 그 말은 푸틴의 희망사항이고 믿지 않는다고 이제 밝힌 걸 보면 어떤 매체나 정보 분석기관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이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오로지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 그 한 사람의 결정에 매달리는 아주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푸틴과 관련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것들이 있겠는지 그걸 우선 짚어봐야 되겠죠. 거기에 경우의 수가 특별히 많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푸틴이 어떤 형태로든 실각을 하고 뭐 사망을 하든지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서 러시아에서 실각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에 따른 이제 종전이 있게 되겠죠. 그게 경우의 수의 하나.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감당 못한 푸틴이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라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세 번째로 푸틴이 서방이나 중재 세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휴전을 수용하는 그런 경우, 이게 세 번째 경우의 수가 되겠죠. 아니면 마지막으로 푸틴이 핵전쟁을 선택을 하고 결국 제3차 대전으로 이 전쟁을 확전으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경우의 수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반대편에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전적으로 패망해서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선언할 것이다. 뭐 그런 것도 이 전쟁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얘기하자면 경우의 수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도 어떤 국제적인 전문 분석기관들도 어떤 경우의 수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점을 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속에서 세계의 각국들은 각 나라마다 미묘한 선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비드-19 같은 내부 상황을 핑계로 삼는 것 같은데요. 뭐 핑계다라고 말할 것이니 뭐 사실은 사실이겠죠. 어쨌든 러시아에 대한 참전이나 지원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EU와의 관계를 중국은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죠. 게다가 시진핑의 영구집권 프로젝트가 지금 턱 밑에 와 있습니다. 8월에 이 전인대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자기들 스스로의 급한 사정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중국은 러시아의 편에 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의 유엔 내부에서 제3세계의 리더의 역할을 했던 인도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모습과 같은, 인도는 쿼드에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는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단 말이죠. 뭐 지원까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전통적인 친미국가였던 나라들이 반미 친러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몇몇 사건들, 이런 모습들이 주목을 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구촌은 결국 신냉전 시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지구촌은 미국과 EU 한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한 세력, 이 두 개의 세력으로 두 쪽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의 우세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경제적인 기술 그리고 자원, 이거를 놓고 각 국가들은 엄청난 싸움을 이제 전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 전환의 시기를 지구촌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걸 놓고 대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서로 끼리끼리 연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 중심에 미국과 EU,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개의 핵이 존재하게 될 것, 그건 불보듯 당연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만일 패전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중국이 결국 한쪽 측의 맹주의 역할을 이어받게 될 거고, 미국에 그냥 순순히 무릎 꿇는 선택을 하기는 어차피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에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입지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에만 좋은 정경분리의 논리 같은 거는 먹혀들기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지금부터 발빠르게 그러한 선택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아마도 고민을 해야 될 대상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물론이고 중국이 시진핑의 장기 집권 전략에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중국의 안보 경제적인 위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압박만이 아니라 1대1로의 실패 후유증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현실화하고 있고, 중국이 안보 측면에서 태평양 등으로 무리한 확장의 행보를 계속할 경우에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
그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유럽의 각국들, 이런 나라들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중국의 그러한 행보는 과거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자신들의 확장 전략을 수행했던 그 결과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 당연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금의 군사력이 그렇게 태평양의 각 제도들을 자기 수중에 집어넣고도 안전할 정도가 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인구 숫자라는 시장, 소비 시장, 이 시장의 허상 속에 묻혀서 무언가 거기서 얻을 것이 많다라는 이 환상에만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환상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중국형의 민족주의가 스마트폰 같은 데서 보여주는 현상, 전자제품 같은 데서 보여주는 현상,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중국의 시장이라는 것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로지 중화주의, 14만 인구가 자국의 생산품만을 소비하겠다는 중화주의를 강화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판매 시장만을 잃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제조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이미 한국 식량 안보의 담보장치라고 볼 수가 없고 주요 4차 산업체제 경쟁 속에서 치열한 경쟁 상대일 뿐입니다. 새로운 자동차의 기술, 반도체의 기술, 그것을 이용한 기술들, 인터넷망에 대한 경쟁,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독보적으로 앞서가던 게임 시장 하나가 다 중국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덮고 있는 태양광, 그 패널, 그거 건설 비용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때 대한민국은 현재 확보가 가능한 미국과의 동맹의 이익,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의 동맹으로서의 이익을 제공하는데 아직은 흔들림이 없죠. 그럼 미국과 가지고 있는 동맹의 이익을 발판으로 해서 발빠르게 전 세계를 향해서 소재, 부품, 시장의 확대를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남태평양 제도에서 그리고 스리랑카, 아프리카 이런 데서 중남미의 여러 나라에서 현재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손을 내미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같은 나라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비사막 밑이 전부 유전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중앙아시아의 각국들, 대한민국과 손잡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미래를 향한 투자에 발벗고 지금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중국에 묶여있던 우리의 수출입의 굴레를 이제 벗어 던질 준비를 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시국에 학문적 입장이라는 무슨 학문을 빙자해서 그런 미명을 앞세워서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간첩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소리로 일관하는 일부 세력들이 이 나라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마이크를 잡지요. 그들에게 그런 발언의 기회를 이제는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전 지구적으로 국가 간의 신뢰라는 것을 갖기가 어려운, 걸핏하면 그 신뢰가 깨져나가는 그러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신뢰를 깨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신뢰라는 자산을 미래를 향한 투자라는 시각으로 과감하게 구축함으로써 국가적 위상의 차별화라는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해두고 싶습니다. 채널24K에서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악어의 논리로만 살 것이 아니고 악어새의 논리로 살 준비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조를 위한 시장과 우리의 매출을 위한 시장, 이것은 전 세계가 그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 지금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국가적 위상의 차별화라는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옥죄고 있던 국악을 탈피하는, 과감히 벗어던지는, 황골탈퇴하는 노력을 이제 바야흐로 힘있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해두고 싶습니다.